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1억짜리 주사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사를 피토하며 죽어가는 우리 엄마 팔에 꽂았습니다. 저는 간호사였어요. 평양 봉화진료소, 김정은이 다니는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병원 선반엔 독일산, 스위스산, 일본산 약이 넘쳐났습니다. 김정은 팔에 한 번 꽂으면 끝나는 1억짜리 주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를 살리는 데는 고작 100만 원이면 됐습니다. 폐결핵 치료제 한 상자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그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정은의 그 1억짜리 주사를 훔치기로. 걸리면 총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를 그냥 죽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해드리죠. 어떻게 평범한 간호사가 김정은의 주사를 훔쳐서 이 자유의 땅까지 오게 됐는지 말입니다. 그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민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애입니다. 가명이에요. 북에 아직 가족들이 있어서 실명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87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이라고 하면 다들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양도 구역마다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저희 집은 평양 서성구역 창정거리에 있었어요. 대동강 근처였죠. 중심부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 배급도 자주 끊기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만 하셨어요.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김장할 때면 배추김치를 기가 막히게 담그셨거든요. 그 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향 음식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저는 21살에 평양의학대학 간호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봉화진료소에 배치됐어요. 당시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령님 가족을 모시는 병원에 배치되다니 나는 정말 운이 좋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2015년 4월 어느 날 아침,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6시, 창정거리 우리 집 거울 앞에 섰어요. 쪽진 머리를 올리는데 제 얼굴이 귀신 같더라고요. 밤새 엄마 병수발을 하느라 눈도 제대로 못 붙였거든요. 어머니가 또 피를 토하셨습니다. 손수건에 빨간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마르지도 않은 피였습니다. 폐결핵이었어요. 작년부터 기침이 심하시더니 올해 들어서는 피까지 토하시기 시작했죠.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병원이 무료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의사한테 뇌물 줘야 하고 약값도 따로 내야 합니다. 저희 집은 그럴 돈이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이웃김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영애야, 엄마 어떠시니? 어제도 또 피를 토하셨어요. 아줌마가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장마당에 중국산 감기약 한 봉지가 쌀 10kg 값이래. 결핵약은 오죽하겠니? 우리 집은 한 달 내내 먹어도 쌀 10kg이 안 나가는데 그게 감기약 한 봉지 값이었어요. 폐결핵약은 구경도 못하죠. 버스는 40분쯤 걸렸습니다. 봉화진료소에 도착하니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정문 앞엔 인민군 경비병들이 자동 소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같은 평양 땅인데 말이죠. 김정은이 다니는 병원은 이렇게 화려하고 우리 인민들이 가는 병원은 약 한 알 없는 겁니다. 3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약품실 문틈으로 선반이 보였어요. 독일산, 스위스산, 일본산. 외국 글씨가 빼곡한 약 상자들이 선반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필요한 결핵약도 분명 저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감히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간호사실로 가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영애, 지금 몇 시야? 최 부장이었습니다. 최명숙, 48살의 쪽진 머리, 얼음장 같은 눈매를 가진 여자였죠. 병원에서 다들 최 부장이라고 불렀어요. 수간호사였지만 권한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스가 늦어서. 최 부장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손으로 책상을 탁 쳤습니다. 변명하지 마. 화장실 청소하고 회진 준비물 다시 점검해. 화장실 청소는 제 업무가 아니었는데
최 부장은 맨날 저한테만 이런 일을 시켰어요. 그때 동료 순이가 다가왔어요. 영애야, 괜찮아? 박순이, 저보다 2살 어린데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죠. 순이가 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엄마 안부를 물었어요. 어젯밤에도 또 피를 토하셨어. 아이고, 우리도 집안이 어려워서 약값이 너무 비싸잖아. 순이 손이 따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뛰었습니다. 30분쯤 걸려서 도착했는데 방문을 열자 엄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동도 안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엄마. 한참을 흔들었더니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입가에 피가 말라붙어 있고 얼굴은 밀랍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왜 왔니? 이래야지.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아파 죽어가면서도 딸 걱정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부엌에서 아침에 해놓은 옥수수죽을 데웠어요. 쌀은 너무 비싸서 옥수수로 죽을 쑤었는데 그나마 이것도 이웃김 아줌마가 몰래 나눠주신 거였어요. 엄마를 일으켜 세웠는데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깃털처럼 느껴졌습니다. 작년만 해도 통통하셨는데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으셨어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는데 몇 숟가락 드시고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등뼈가 손에 하나하나 다 만져졌습니다. 엄마, 제가 꼭 약 구해올게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집을 나와서 다시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뛰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약을 어떻게 구하지? 장마당에서 팔아도 너무 비싸고 우리 월급으론 평생 모아도 안 되는 돈이야. 병원 간호사실에 들어가니 순이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선배 간호사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하는 거예요. 수령님께서 지금 오신대요. 30분 후에 도착하신답니다. 김정은 동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다고 30분 후에 오신다는 겁니다. 저는 순이를 봤어요. 순이도 저를 봤습니다. 김정은이 온다. 그럼 그분을 위한 특별한 약들이 올 거 아니겠어요? 머릿속에서 엄마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피를 토하시는 엄마, 뼈만 남으신 엄마,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 최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분 안에 수령님께서 도착하신다. 전원 각자 위치로 가서 긴장하고 대기. 저도 정신없이 제 자리로 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김정은이 오면 특별한 약이 올 거야. 어쩌면 우리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약이. 그 30분이 얼마나 짧게 느껴질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30분이 제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도.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도착했어요. 그 차들이 얼마나 반들반들하게 빛나던지 우리 인민들은 평생 한 번도 못 타볼 그런 고급 승용차들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리고 김정은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 시절 평양에서 수령님을 직접 본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최 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 집 앞, 일렬로 서. 저는 줄 끝에 섰는데 순이가 제 옆에 왔어요. 손에 땀이 나서 떨려. 복도 저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어요. 발소리가 우리 앞을 지나가면서 잠깐 동안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같은 인민들은 맡아볼 수도 없는 그런 비싼 냄새였어요. 일행이 원장실로 들어가고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최 부장이 저를 쏘아봤어요. 김영애, 약품실 가서 대기해. 약품실로 가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원장실 문 앞에서 경비원 2명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약품실에 들어갔는데 선반에 약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최 부장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백두산 불로장생 주사 있지? 빨리 가져와. 백두산 불로장생 주사. 저는 선반 위쪽을 봤어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를 내려서 열었는데 안에 황금빛 앰플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앰플 12개가 붉은 벨벳 천에 하나하나 쌓여 있었습니다. 유리병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최 부장이 그게 백두산 불로장생 주사라고 수령님 전용이라고 했습니다. 상자를 들고 원장실로 갔어요.
원장실이 얼마나 넓던지 우리 집 몇 채가 다 들어갈 만큼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앰플 하나를 꺼내서 주사기에 담았습니다. 주사기 안으로 황금빛 액체가 천천히 올라왔어요. 김정은 팔에 주사를 놓기 시작했는데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김정은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프잖아. 의사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는데도 김정은은 이렇게 아픈 걸 어떻게 맞냐고 다음부터는 안 아픈 걸로 준비하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의사와 경호원들이 우르르 따라 나갔어요. 원장실에 저와 최 부장만 남았습니다. 최 부장이 상자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제 11개 남았네. 수령님이 안 쓰신다니까 다 버려야겠어. 버린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뭔지 아세요? 엄마였어요. 피를 토하시는 엄마, 뼈만 남으신 엄마, 차가운 손. 부장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 이 주사 하나가 얼마나 되나요? 최 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1억 원이야. 왜? 1억 원. 앰플 하나에 1억 원이요. 그럼 남은 11개는 11억 원이잖아요. 11억 원어치를 버린다고요? 그래. 수령님이 안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록에도 전량 사용으로 올려야 해. 최 부장이 나가면서 말했어요. 나중에 소각 처리해. 기록은 내가 조작할게. 그런데 말이야. 최 부장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상부에서 가끔 실물 점검이 내려올 때가 있어. 특히 이렇게 고가 물품은. 그러니까 반입반출 기록이랑 소각 확인서까지 다 챙겨놔야 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상자를 봤어요. 황금빛 앰플 11개가 거기 있었습니다. 11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 같은 간호사가 평생 일해도 못 모을 돈이에요. 그 돈이면 집을 수십 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면 엄마 약을 평생 드릴 수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앰플 하나만 있으면 장마당에서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엄마를 살릴 수 있어. 아니, 팔지 않아도 돼요. 이 주사가 만병통치약이라면서요? 그럼 엄마한테 놓아드리면. 그때 문이 열렸어요. 순이었습니다. 영애야, 뭐해? 순이야, 이거 봐. 순이가 상자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그 유명한 백두산 불로장생 주사? 응, 수령님이 안 쓰신대. 11개 남았는데 다 버리래. 순이가 저를 봤습니다. 버린다고? 응. 최 부장이 기록 조작하고 소각 처리하래. 순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영애야, 나 솔직히 말할게. 우리도 집안이 어려워. 약이 필요해. 나도, 우리 엄마도.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애야, 하나만 가져가자. 11개 중에 하나 없어진 거 누가 알아? 어차피 다 버릴 건데.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하지만 이건, 영애야, 생각해봐. 내 엄마가 약 없이 죽어가는데 1억짜리 약을 버린다는데. 순이가 제발같이 하자고 우리 가족들 살리자고 했어요. 순이 말투가 평소보다 좀 빨랐어요. 눈빛도 조금 이상했던 것 같은데. 그땐 잘 몰랐습니다. 저는 앰플을 봤습니다. 황금빛이 눈부시게 반짝였어요. 차가운 유리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숨겨? 쪽진 머릿속에. 비녀로 고정하면 돼. 순이가 빠르게 계획을 말했어요. 기록은 최 부장이 조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앰플 하나만 빼면 된다고요. 10개는 소각로에 버리고 1개는 우리가 가지는 거라고요. 제 손이 앰플 하나를 집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순이가 제 쪽진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앰플을 머리카락 사이에 넣고 비녀로 단단히 고정했어요. 비녀가 두피를 눌렀습니다. 움직여도 안 떨어져. 괜찮아. 나머지 10개 앰플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순이가 말했어요. 영애야, 오늘은 그냥 집에 가. 나중에 내가 소각 처리할게. 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순이야, 고마워. 우리 친구잖아. 가족들 살리자. 응.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손이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버스를 탔어요. 머릿속에 1억짜리 앰플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녀가 두피를 계속 눌렀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걸 장마당에 가져가면 팔 수 있을까? 아니면 엄마한테 직접 놓아드릴까?
만병통치약이라면서 그럼 폐결핵도 낫겠죠? 그러면 엄마를 살릴 수 있어.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제가 왔어요. 엄마가 이불 속에서 대답하셨어요. 영애야, 일은 잘했니? 네, 엄마. 잘했어요. 저는 머리를 만졌습니다. 앰플이 비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어요. 곧 엄마를 살릴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순이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순이 눈빛이 차가웠어요. 다음 날, 그 꿈이 진짜가 될 줄 알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간호사들이 로비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순이를 찾았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선배 간호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영애야, 큰일 났어. 어제 고가 약품에 대한 상부 실물 점검이 내려왔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점검이요? 잘 모르겠어. 백두산 모시기 주사 소각 확인한대. 보위부에서 나왔대. 보위부, 국가안전보위부, 북한에서 제일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 사람들한테 걸리면 살아서 나오기 힘듭니다. 그때 방송이 나왔어요. 직원 여러분, 긴급 공지합니다. 상부 지시로 고가 약품 실물 점검이 시행됩니다. 보위부에서 조사를 진행하실 예정이니 전원 로비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보위부 리철성 대좌다. 어제 이 병원에서 고가 약품 소각 처리건에 대해 실물 확인 명령이 떨어졌다. 소각 기록과 실물이 불일치할 경우 전원 조사 대상이다. 리 대좌가 서류를 펼쳤어요. 백두산 불로장생 주사 12개 중 1개 사용, 11개 소각 처리 기록이 있다. 소각 잔재물을 확인하겠다. 최 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각은 제가 담당했습니다. 이쪽으로. 최 부장이 리 대좌를 소각실로 안내했어요. 잠시 후, 리 대좌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소각 잔재물이 10개분만 확인됐다. 1개가 누락됐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전원 신체 검사를 받아라. 로비 한쪽에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고 테이블이 놓였습니다. 여자 요원들이 여자 직원들을 한 명씩 불렀어요. 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1억짜리 앰플이 숨겨져 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다리가 떨렸어요. 발각되면 어떡하지? 엄마는 어떡하지? 비녀가 두피를 눌렀습니다. 제 앞 사람이 검사를 끝냈어요. 다음, 제 차례였습니다. 앞으로 나갔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자 요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가방 내놔. 가방을 내밀었어요. 요원이 가방을 뒤지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옆에 놓았습니다. 팔 벌려. 팔을 벌렸어요. 요원의 손이 제 옷 위를 더듬었습니다. 어깨, 허리, 다리, 그리고 머리 쪽으로 손이 올라왔어요.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쪽진 머리, 비녀. 요원 손가락이 비녀를 건드렸어요. 비녀가 흔들리면서 두피에 통증이 왔습니다. 이거 뭐야? 비녀요. 빼봐.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비녀를 빼면 앰플이 떨어집니다. 손이 떨렸어요. 비녀를 조심스럽게 잡았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이었습니다. 순이가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어요. 리 대좌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리 대좌가 순이를 봤습니다. 뭔데? 순이가 저를 가리켰어요. 김영애가 어제 백두산 불로장생 주사를 훔쳤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순이가, 제 친구 순이가 저를 고발했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리 대좌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훔쳤다고? 아니에요. 저는 머리에 숨겼다며? 비녀 빼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비녀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뽑았어요. 쪽진 머리가 풀어지면서 머리카락이 어깨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땡그랑 황금빛 앰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앰플이 구르다가 리 대좌 발 앞에서 멈췄습니다. 리 대좌가 앰플을 집어들었어요.
황금빛 유리병이 그 사람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백두산 불로장생 주사로군. 저는 순이를 봤습니다. 순이도 저를 봤어요. 순이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고 싶다는 눈빛이기도 했어요. 리 대좌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나? 어제 영애가 약품실에서 앰플을 머리에 숨기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말리려고 했는데 영애가 듣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순이가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순이가 머리에 숨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신고했습니다. 국가 재산을 훔치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리 대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이름이 뭐지? 박순이입니다. 박순이 동무. 국가를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했소. 포상이 있을 거요. 리 대좌가 옆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봉투를 꺼내서 순이한테 건넸어요. 돈뭉치였습니다. 포상금이요. 순이가 돈뭉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순이 손이 돈뭉치를 꼭 쥐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순이가 처음부터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포상금을 받으려고 저를 이용했던 겁니다. 리 대좌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김영애, 넌 국가재산 절도죄와 반역죄로 체포한다. 저는 끌고 가. 보위부 요원 2명이 제 양팔을 잡고 끌고 갔어요. 로비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고 비난하는 눈빛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무표정이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표정들이었어요. 최 부장도 보였습니다. 최 부장은 저를 차갑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태워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병원이 멀어졌어요. 엄마는 어떡하지? 약도 못 구했는데.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갔어요. 음침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위부 조사실이었습니다. 지하로 끌려 내려갔어요.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벽에는 쇠사슬이 걸려 있었습니다. 리 대좌가 들어왔어요. 앉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리 대좌가 제 앞에 섰어요. 공범이 누구야? 공범은 없어요. 저 혼자. 거짓말하지 마. 혼자서 어떻게 소각 기록까지 조작해. 내부에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야. 진짜 혼자예요. 리 대좌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찰싹 뺨을 맞았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친구의 배신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걸. 그런데 순이는 왜 저를 배신했을까요? 리 대좌가 다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공범이 누구야? 없어요. 저 혼자 했어요. 그 순간 리 대좌 손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뒤로 확 당겼어요. 목이 꺾일 것 같았어요. 리 대좌가 제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좋아. 그럼 다르게 접근하지. 넌 이 주사를 어디에 쓰려고 했어? 엄마가. 폐결핵이에요. 약이 없어서. 그래서 국가 재산을 훔쳤다. 이게 말이 되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넌 지금 나라를 배신한 거야. 알아? 리 대좌가 서류를 꺼냈어요. 김영애, 너는 국가 재산 절도죄에 더해서 체제 전복 음모죄로 기소될 거다. 체제 전복 음모죄요? 저는 그냥 엄마를 살리려고. 수령님 전용 약품을 훔쳤다는 건 수령님을 헤아려 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건 반역이야.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리 대좌가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누군가를 끌고 들어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어진 사람. 엄마였습니다. 엄마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리 대좌가 엄마를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영애, 내가 끝까지 안 불면 내 엄마가 대신 고생할 거야. 저는 진짜 혼자 한 거예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그럼 내 엄마한테 물어볼까? 리 대좌가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옥희, 당신 딸이 국가 재산을 훔쳤소. 당신도 공범 아니오?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할 리가. 리 대좌가 엄마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엄마. 저는 벌떡 일어났는데 요원이 저를 눌렀어요. 엄마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는 정말 몰라요. 제발 엄마는 놔주세요. 리 대좌가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공범이 누군지 불면 엄마를 놔줄게. 진짜 없어요. 저 혼자 했다니까요. 리 대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그럼 너희 둘 다 총사령이야. 총사령. 리 대좌가 말했습니다. 공개 재판을 열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밝히는 거지. 그리고 총살. 공개 재판.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리 대좌님. 무슨 소리야?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바닥에 쓰러져서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리 대좌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주사를 훔쳤어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봉화진요소 약품실에는 약이 넘쳐나요. 독일산, 스위스산, 일본산. 선반 가득 쌓여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약이 없어서요. 리 대좌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집에는 옥수수죽밖에 없어요. 쌀은 너무 비싸서 못 사요. 근데 김정은은 1억짜리 주사를 맞다가 아프다고 버리라고 했어요. 11억 원어치를요. 입 닥쳐. 이게 우리가 사는 나라예요. 간부들은 약이 남아 돌고 인민들은 약 없어서 죽어가는 나라예요. 리 대좌가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려도 돼요. 하지만 진실은 안 변해요. 리 대좌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2년이. 체제 전복 발언까지. 그래요. 체제가 틀렸어요. 리 대좌가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좋아. 너 이제 끝났어. 공개 재판에서 내가 한 말 전부 공개할 거야. 반역자로 처형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사람들 앞에서 말할게요. 리 대좌가 웃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너를 죄인으로밖에 안 볼 거야. 넌 그냥 도둑이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리 대좌가 요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데려가. 며칠 안에 공개 재판 준비해. 요원들이 저와 엄마를 끌고 나갔어요. 지하 감방에 갇혔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영애야. 넌 왜 그런 말을. 엄마, 전 틀린 말 안 했어요. 진실이에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죽는구나. 미안해요, 엄마. 제가 엄마를 살리려다가. 오히려.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엄마 때문이야.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며칠 후면 공개 재판이 열립니다. 수천 명 앞에서 제 죄를 밝혀야 해요. 그리고 총살. 그런데 그 공개 재판에서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을 보게 됩니다. 며칠 후 문이 열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저와 엄마를 끌고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니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태워졌어요. 트럭이 시내 광장으로 갔습니다. 광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수천 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단상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서 있었어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저와 엄마를 단상으로 끌고 갔어요. 단상에 올라서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국가재산절도 및 반역죄로 기소된 김영애 김옥희에 대한 공개 재판을 시작한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판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영애는 2015년 4월경 봉화진요소에서 수령님 전용 백두산 불로장생 주사 1개를 절취했다. 1억 원 상당의 국가 재산을 훔친 중대 범죄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또한 피고인은 신문 과정에서 체제 전복 발언을 했다. 체제가 틀렸다고 말했다. 이는 반역죄에 해당한다. 판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김영애, 내 죄를 인정하느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수천 명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입 닥쳐.
내게 변명할 권리는 없다.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 딸은 죄가 없어. 판사가 엄마를 봤습니다. 피고인 김옥희, 조용히 해. 하지만 엄마는 계속 말했어요. 내 딸은 나를 살리려고 했을 뿐이야. 인민들은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간부들은 약이 넘쳐나잖아. 엄마 눈빛이 무섭도록 강했어요. 병으로 죽어가던 엄마가 아니라 새끼를 지키는 어미였습니다. 판사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입 닥쳐. 체제 전복 발언을 하면 뭐 어쩔 건데? 어차피 죽을 거 아냐. 그럼 진실을 말하고 죽겠어. 엄마가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여러분, 우리 딸이 1억짜리 주사를 훔쳤대요. 근데 그 주사는 김정은이 아프다고 버린 거예요. 11억 원어치를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리 대좌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인연들을 당장 처형해. 리 대좌가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엄마를 향해 겨눴어요. 엄마, 저는 엄마 앞으로 뛰어갔는데 요원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리 대좌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리 대좌한테 달려들었어요. 내 딸 건드리지 마. 엄마가 리 대좌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리 대좌가 비틀거렸어요. 엄마는 온 힘을 다해 리 대좌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리 대좌 팔을 물어버렸어요. 리 대좌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엄마는 놓지 않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물고 있었어요. 리 대좌가 엄마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엄마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이 달려들어서 엄마를 떼어냈어요. 리 대좌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엄마 입가에도 피가 묻어 있었어요. 리 대좌가 분노에 차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이년을 당장 쏴버려. 요원들이 권총을 들었어요. 엄마를 향해 겨눴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 그때였습니다. 잠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갈라지면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쪽진 머리, 날카로운 눈매. 최 부장이었습니다. 봉화진요소 최명숙 수간호사가 거기 있었어요. 최 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리 대좌님, 제가 증언할 게 있습니다. 리 대좌가 피 흘리는 팔을 감싸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봉화진요소 수간호사 최명숙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최 부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김영애가 주사를 훔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공범이 따로 있습니다. 공범. 네, 박순희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순희, 최 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순희가 김영애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순희가 먼저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영애 머리에 앰플을 숨긴 것도 순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리 대좌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요? 네, 제가 약품실 근처에서 전부 들었습니다. 순희가 영애를 꼬드긴 걸 들었어요. 최 부장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리 대좌님,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 대좌가 팔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좋아. 박순희를 당장 체포해. 그리고 이연들은 다시 구금해. 요원들이 저와 엄마를 끌고 내려갔어요. 트럭에 다시 태워졌습니다. 저는 최 부장을 봤어요. 최 부장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애야, 우리 살았어. 엄마. 엄마가 리 대좌를 물어뜯으셨을 때 엄마가 웃었어요. 엄마가 딸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입가에 아직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미워하던 최 부장이 왜 판을 뒤집었을까요? 우리는 다시 보위부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이었어요. 지하가 아니라 2층이었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같은 방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이 열렸습니다. 최 부장이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님. 최 부장이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애야, 내가 왜 널 도와줬는지 궁금하지? 네, 궁금합니다. 최 부장이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게 누군지 알아?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여자는 최 부장이었어요. 훨씬 젊고 환하게 웃고 있는 최 부장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 수진이야. 딸이요? 응. 내 나이쯤 됐을 거야. 만약 살아있었다면. 최 부장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쯤 전 일이야. 수진이가 21살 때였어. 최 부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수진이도 폐결핵에 걸렸어. 네, 엄마처럼. 저는 숨을 죽였어요. 당시 나도 봉화진료소에서 일했어. 수진이를 살리고 싶었지. 병원에 약이 넘쳐나는데 내 딸은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어. 최 부장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최 부장이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약을 훔쳤어. 네? 부장님께서도 약을 훔치셨다고요? 독일산 항생제였어. 폐결핵에 효과 있다는 약이었지. 하지만 최 부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신고했어. 누가요? 최 부장이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박순이 엄마야. 순이. 엄마? 박순이 엄마가 당시 약품실 담당이었어. 그 사람이 약이 없어진 걸 알고 조사를 했지. 그리고 나를 고발했어. 포상금을 받았어.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나는 체포됐어. 보위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했지. 몇 달 동안 감옥에 있었어. 최 부장 손이 떨렸어요. 그 사이에 수진이는 약이 없어서 죽었어. 최 부장이 책상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석방되고 나서 알았어. 순이 엄마가 그 후로도 계속 사람들을 고발했다는 걸. 포상금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수없이. 그렇게 많이요? 응. 순이 엄마는 그렇게 돈을 벌었어. 사람들을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고. 최 부장이 저를 봤어요. 그래서 나는 복수하기로 했어. 복수요? 순이가 너를 함정에 빠뜨린 걸 알았어. 약품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지. 순이가 너한테 같이 하자고 꼬드기는 걸. 최 부장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어. 순이가 너를 신고하게 내버려 뒀지. 그러면 순이가 포상금 받고 나중에 내가 진실을 밝히면 순이가 함정 친 게 드러날 테니까.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최 부장은 저를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순이를 벌주려고 한 거였습니다. 영애야, 너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있어. 내가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으니까. 하지만 최 부장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수진이를 생각하면 순이 모녀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 그럼 순이는, 영애야, 순이 모녀는 곧 체포될 거야. 허위 고발죄, 국가재산 사기죄로. 정치범수 용소로 갈 거야. 최 부장이 일어났습니다. 영애야, 너는 며칠 안에 석방될 거야. 순이 때문에 억울하게 더 큰 죄를 뒤집었었다는 게 증명될 테니까. 진짜요? 응. 물론 주사 훔친 건 사실이니까 처벌은 받겠지. 하지만 총살은 면할 거야. 몇 달 후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최 부장이 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영애야. 네, 부장님. 최 부장이 돌아봤습니다. 리 대좌가 널 살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 말, 체제가 틀렸다는 말, 그 말이 퍼지면 안 되니까. 리 대좌는 체면도 있고 너를 입막음하려고 할 거야. 그럼 며칠 안에 처형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어. 석방이 아니라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조심해. 최 부장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애야,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를 죽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라고. 최 부장도 피해자였어요. 순이도 어쩌면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배신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리 대좌가 정말 저를 죽이려 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확성기에서 방송이 들렸습니다. 오늘 시내 광장에서 박순이, 박정숙 모녀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립니다. 순이었어요. 저는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피고인 박순희는 허위 고발죄, 국가재산 사기죄로 기소됐다. 피고인에게 정치범수 용소 15년형을 선고한다. 15년. 순희가 벌 받는다고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순희가 저를 배신한 건 맞아요. 하지만 15년.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최 부장이 들어왔어요. 영애야, 빨리 나와. 왜요? 질문하지 말고 따라와. 최 부장이 저를 끌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경비원들이 없었어요. 부장님, 이게 조용히 해. 네 대좌가 내일 널 처형하려고 해. 명령이 떨어졌어. 네? 처형이요? 공개 재판에서 내가 한 말. 체제가 틀렸다고 한 거. 네 대좌가 너를 살려두면 위험하다고 판단했어. 내일 새벽에 처형 명령이 시행될 거야.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탈북해야 해. 지금 당장. 최 부장이 옷뭉치를 건넸어요. 이걸 입어. 그리고 이 돈을 가져가. 돈뭉치였습니다. 부장님, 이건 내가 여러 해 동안 모은 거야. 수진이를 위해 모았는데 이제 쓸 일이 없어. 너희 엄마 데리고 강 건너. 최 부장이 종이 한 장을 줬어요. 이 사람한테 가. 북쪽으로 안내해 줄 거야. 부장님, 왜 이렇게까지? 최 부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를 보니까 수진이가 생각나. 딸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엄마의 마음. 내 엄마한테서 봤어. 최 부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살아. 너는 살아야 해. 그리고 세상에 말해줘. 이 나라가 어떤지. 부장님, 고맙습니다. 최 부장이 저를 밀었어요. 빨리 가. 시간이 없어. 저는 뛰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어요. 밖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뛰었어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엄마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영애야? 왜? 엄마, 탈북해야 해요. 지금 당장. 뭐? 탈북. 저는 엄마한테 모든 걸 설명했어요. 리 대좌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 최 부장이 도와줬다는 것. 지금 떠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죽는다는 것.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자. 우리는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엄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최 부장이 준 주소로 갔습니다. 한 남자를 만났어요. 최 부장이 보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와. 북쪽으로 가야 해. 며칠 걸릴 거야. 우리는 남자를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양거리를 벗어나 외곽으로 더 멀리. 첫날 밤은 산속에서 잤어요. 추웠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애야,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둘째 날, 우리는 화물열차에 숨어 탔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열차였어요. 화물칸 어둠 속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도 거의 없었어요. 엄마가 기침을 하셨습니다. 피는 안 나왔지만 기침이 심했어요. 엄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응, 괜찮아. 닷새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두만강이야. 밤에 건너야 해. 강이 보였습니다. 자유가 저 강 너머에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엄마 손은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강을 건너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남자가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야. 강을 건너면 돼. 어떻게 건너요? 헤엄쳐 가야 해. 다리로는 못 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어. 강물이 차가워 보였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애야, 갈 수 있겠니? 네, 엄마. 같이 가요. 우리는 강물에 발을 담갔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엄마, 제 손 꼭 잡으세요. 응, 놓지 않을게.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곳에서는 헤엄쳐 갔어요. 엄마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물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숨을 헐떡였어요. 엄마, 조금만 더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엄마 손이 제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손을 다시 잡았어요. 절대로 놓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반대편이었어요. 물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 해냈어.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그게 자유의 첫걸음이었어요. 중국에서 한 달쯤 숨어 살았습니다. 한쪽 마을 근처 빈집에 숨어 지냈어요.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조선족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북쪽에서요.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아주머니가 우리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밥을 주셨습니다. 쌀밥이었어요. 엄마와 저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태국으로 가세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을 찾으면 돼요. 며칠 후 아주머니가 브로커를 연결해 줬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남쪽으로 갔어요. 라오스, 태국.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대사관 직원분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 달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열린 것 같았어요. 한국 정부에서 하나원으로 보내줬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쯤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받았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엄마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진찰하셨습니다. 폐결핵이 많이 진행됐네요. 하지만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요. 약을 받았습니다. 지원 덕분에 부담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엄마가 매일 약을 드셨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엄마가 건강해지셨어요. 피도 안 토하시고 기침도 줄어들고 얼굴에 살이 올랐어요. 영애야, 엄마 진짜 나은 것 같아. 네, 엄마. 다행이에요.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지는 거. 저는 간호학원에 다녔어요.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부하면서 북한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한 기사를 봤습니다. 북한 선전 약품의 실체.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열었습니다. 나중에 접한 자료와 보도들에 따르면 백두산 불로장생 주사라는 것은 고급 영양제 수준일 뿐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몇만 원대 비타민 주사이며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폐결핵 같은 질병에는 효과가 없다고 전해진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럼 제가 목숨 걸고 훔친 건 엄마를 살릴 수도 없는 비타민이었다고요? 그날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옆에 앉으셨어요. 영애야. 엄마, 제가 훔친 주사가 그냥 비타민이었대요.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영애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나를 살리려고 했다는 그 마음이 진짜였어. 알겠니?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주사가 뭐든, 약이 뭐든.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잖아.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그 주사는 우리가 자유로 가는 길을 연 열쇠였어. 저는 엄마 말씀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그 주사는 엄마를 직접 낫게 한 약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주사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마는 진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은 사랑이라는 걸, 가족을 향한 마음이라는 걸.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가끔 북한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순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 부장은 무사할까요? 그리고 아직도 저 땅에서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 가끔 엄마와 함께 한강공원에 갑니다.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봐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십니다. 영애야, 행복하니? 네, 엄마.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내가 있어서 강물이 흐르고 바람이 붑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예요.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것.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꼭 고향에 가보고 싶어요. 창정거리 우리 집터에 가서 엄마와 함께 앉아서 그 시절을 추억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추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날 그 앰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